미리 가압류할 상태인지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긴 한 건지 이런 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민사소송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보통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이제 최후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압류에 대해서 오늘은 가압류를 거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압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래에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미리 이제 채무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한 것이 본압류라고 해서 완전히 꽉 잡아놓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집행해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압류를 만약에 진행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가압류도 일종의 소송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소명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재산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이제 가압류하는 데 있어서는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간혹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나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일부라도 파악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방의 재산이 뭔지 전혀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행이나 특정 금융기관에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예를 들면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압류를 시도하게 되는데 당연히 어느 은행에 이 사람의 계좌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계좌나 뭐 이런 재산을 모르기 때문에요. 계좌가 있더라도 이 계좌에 돈이 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압류의 실효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이제 실무상 상대방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압류 진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내역 통지를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역 통지 요구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공탁금 납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리 가압류할 상태인지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긴 한 건지 이런 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계좌를 들여다보기 전에 공탁금을 이제 납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탁금이 얼마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보통 부동산의 경우에는 채권액의 한 10% 내외의 공탁금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공탁보증보험이라고 하면 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보증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받은 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공탁금 납부를 가름할 수가 있고요. 공탁금을 직접 내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압류와는 다르게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현금 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현금 공탁 금액도 40% 내외로 꽤 높습니다. 특히 이제 상대방의 주된 사업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영업을 이제 막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최대 채권의 60%까지도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탁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탁금을 내는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좀 간단한데요. 공탁금은 가압류가 많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이 났을 경우에 억울하게 가압류를 당해서 이제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사람의 이제 손해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공탁금을 이제 납입하여 두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말하자면 상대방의 손해가 입증이 되면 그만큼을 이제 공탁금에서 내어주게 되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는 것 외에는 사실 매도할 때 빼고는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잖아요. 사는 데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좀 그 피해가 적다고 보아서 공탁 금액을 좀 낮춰주는 편이고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가압류하게 되면은 이 채무자의 전반적인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탁금이 좀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탁금이라는 게 법원에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물론 뭐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재판에 전부 이겨서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공탁 사유가 소멸했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내 정당한 채권이 맞는 거니까 부당한 가압류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당연히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승소의 경우, 예를 들면 뭐 1억을 청구했는데 뭐 3천만 원만 인용이 됐다. 혹은 뭐 아예 패소가 되는 경우, 혹은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에는 피공탁자,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피해본 게 얼마나 있는지, 혹은 피해본 거를 공탁금을 돌려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최고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만약 이 최고 절차를 듣고서 나는 뭐 이거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겠다,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좀 오랜 기간 동안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돌려받긴 하는 건가요? 최종적으로는 돌려받을 수는 있죠. 뭐 당연히 이거는 공탁이라는 것이 뭐 내가 넣어놨다가 돌려받는 거를 전제로 하는 금액이다, 돈이다 보니까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채권가압류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이처럼 돈이 장기간 묶여있는 상황을 스스로 이제 감당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 이런 먼저?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셔서 가압류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가압류와 공탁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을 이완수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